이렇게 여전히 5,000선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코스피와 또 1,500원 선을 위협 중인 환율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정부가 최근에 여러 제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을 바꾸는 제도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국내 증시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외 매매, 이른바 블록딜의 문턱을 크게 낮춥니다. 문턱을 얼마나 낮추고 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시간외 대량 매매 요건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기존 1억 원 이상이었던 시간외 대량 매매 호가 요건이 5천만 원으로 반토막 납니다. 시간외 대량 매매란 장 시작 전과 종료 후에 당일의 상하한가 범위 내 가격으로 대량 거래를 성립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밖에 다수 종목을 대량 매매하는 시간외 바스켓 매매도 호가 기준이 1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쉽게 말해 문턱을 낮추고 대량 매매 접근성을 더 높이겠다는 건데요.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편의성이라는 게 자칫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됩니까? 네, 통상 시간외 대량 매매는 정규 시간에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과 대량으로 사고 파는 기관이 많이 하는데요. 이번 요건 완화로 기관과 외국인의 투자 확대와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정부가 국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MSCI 지수 편입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한국거래소는 보고 있는데요. 이 밖에 매매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업무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는 앞서 예고됐던 국내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한층 구체화됐습니다. 특히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세금 혜택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 혜택의 내용과 그리고 조건도 있을 텐데 조건까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투자액에 따라 우선 그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3천만 원 이하분에는 40%, 5천만 원까지는 20%, 그 이상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입니다. 여기에 배당소득의 경우 9% 분리과세도 적용되고 소득세에 추가로 붙는 농어촌 특별세도 비과세입니다. 한도는 소득공제 1,800만 원, 투자금 2억 원이고요. 이와 함께 연 2,500만 원인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조건 역시 까다로운데요. 직전 3년간 고액 금융소득자 기준인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야 하고요. 첨단전력 산업이나 관련 기업에 적정 비율을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가령 3년이 지나지 않아 되팔 경우 감면받은 세금 상당수를 추징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때 1년의 거래는 새롭게 신설되는 국민성장용 전용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화제가 됐던 국내 주식 복귀 계좌, 이른바 RIA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을 판돈으로 국내 주식을 사면 앞선 매도 차익에 양도세를 깎아준다는 게 기존 RIA 세제 혜택 골자였는데요. 다만 국내로 복귀해도 타 계좌에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면 달러 수요를 줄이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많이 살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줄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용 환해지 상품 투자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도 도입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요. 관련 상품들은 법 시행에 맞춰 출시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용배입니다. 이렇게 서학개미의 복귀를 정부가 여러 방향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거시적인 국가 성장률 측면에서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역대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이어서 성장률까지도 4년 연속으로 우리가 미국에 밀릴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발표였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1.9%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올렸지만 미국의 성장률 2.4%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는 0.5%포인트로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더 벌어지면서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은 2023년 이후 4년 연속 역전된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경제가 성숙됐고 국내 총생산 규모도 15배 큰 만큼 성장률의 역전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경고가 나오는데요. 미국은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서 돈과 사람이 몰리고 있는 반면 한국은 만성적인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영향입니다. 네, 여기에 기준금리 역전까지 지속되면서 특히나 환율 방어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 간 금리 역전도 2022년 7월 이후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는 한국 연 2.5%, 미국은 연 3.5에서 3.75%로 상단 기준으로는 1.2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자니 내수가 부진하고 인하하자니 원화 가치와 부동산 가격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과 금리 역전이 오래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높고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본이 흘러가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전문가들은 이런 요인으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의 펀드 투자처가 한층 넓어집니다. 지난해 7월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취득한 토스뱅크가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조만간 토스뱅크 앱에서도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뜻인데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우선 이번 본인가 신청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무슨 의미인지 짚어주시죠. 네, 토스뱅크는 어제 금융위원회 인허가 등록 시스템에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사실 공고를 올렸습니다. 신청일자는 지난 16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본인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올해 금융권 첫 금투업 인허가 신청인데 본인가를 받으면 토스뱅크는 운용사가 설계한 펀드를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토스뱅크는 본인가를 취득하면 공모펀드 그리고 ELS를 묶어 상품화한 ELF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토스뱅크 입장에서는 사실 앞서 카카오뱅크가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셈이라서 앞으로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펀드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당시 본인가에 2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업계에선 이번이 처음이 아닌 만큼 토스뱅크의 심사 기간은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본인가 신청 후 금융위원회의 실사를 거치는데 문제가 없으면 보통 3개월 정도 후에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인가가 난다고 하더라도 펀드 상품 판매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더 준비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대출과 함께 따라다녔던 1000점 만점의 신용점수 체계가 전면 개편을 시작합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극단으로의 쏠림 현상과 또 점수 구간별로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뛰는 현상 등 현재 다양한 부작용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꽤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신용평가 체계 개편 TF 1차 회의를 열고 기존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 등 금융정보 중심의 개인 신용평가 체계에 대해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반영해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간 900점 이상 고신용자 비중이 36.3%에서 44.3%로 증가하는 등 신용평점 신뢰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에서인데요. 노년층과 청년, 주부 등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파일러의 과소평가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고 중신용자 구간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뛰는 금리 단층을 해결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표를 쓰는 방안도 논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 공공요금 납부 이력과 플랫폼 활동 정보 등의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양질의 데이터 수집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권의 대안정보 활용을 유도하고자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도 주요 논의 과제로 제시됐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담보와 개인 신용에 치우친 기존 평가 체계로는 사업성과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세금 납부 정보와 카드 매출, 리뷰 평점 등을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업, 숙박, 음식점업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어서 쿠팡 사태 속보 짚어보겠습니다. 어느새 한 달가량 전의 일이 됐습니다만 쿠팡이 기습적으로 정보 유출 규모가 사실 3천여 건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셀프 조사 논란과 함께 정부의 반발에 부딪혔죠. 정부의 지속된 반발과 요구 속에 결국 쿠팡이 이 조사 결과 공지를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이게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다라면서 논란이 참 많았는데 결국 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쿠팡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객 안내문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 안내문을 삭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쿠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해서 유출자는 약 3,000개 계정에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모두 삭제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셀프 조사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선을 넘었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공지 한 달 만에 이를 내리기로 한 겁니다. 실제 경찰은 쿠팡에서 자체 발표한 3,000여 건보다 유출 규모가 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측에 조치 시한을 못 박으면서 최후 통첩을 한 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측의 조치 시한으로 내건 시점은 오는 23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개보위는 앞서 지난 14일에 쿠팡의 조사 결과 공지 삭제와 앱과 웹 내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기능 마련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 모두 조치 시한으로 23일을 못 박았습니다. 쿠팡이 개보위 권고를 따르기로 한 만큼 시한 내로 자체 조사 결과는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개인별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마련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보상책과 관련해 정보 유출 사건을 영업에 활용해 정말 화가 난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네이버가 빠른 배송 서비스인 도착 보장 배송을 강화하면서 택배기사들에게 과도한 페널티를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위기에 빠진 틈을 타서 다른 이커머스들과 택배사들의 배송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일단 어떤 페널티를 부과했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 배송을 담당하는 한진택배는 최근 집배점에 네이버 도착 배송건에 대한 벌금 성격의 페널티 부과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허위 미배송의 경우 건당 약 2만 원, 오배송에 대해선 건당 약 1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네이버는 한진택배뿐 아니라 또 다른 당일 배송 운영사에 대해서도 배송 지연 시 건당 1,000원 상당의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택배기사들은 건당 700원에서 800원 수수료를 받는 데 비해 건당 최대 2만 원의 페널티는 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과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쿠팡을 이탈하는 소비자들 흡수하기 위한 업계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이버 쇼핑 역시 올해 안에 7일 배송 전국 확대 등 쿠팡을 대적할 배송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진택배 관계자는 서비스 관리 차원의 내부 공지일 뿐이라며 기사들의 실제 부과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침 관리 수준은 집배점별로 다른 만큼 7일 배송 확대와 맞춤형 배송 등 배송 경쟁 과열에 따른 업계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논란의 기업들 소식 더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애경 산업의 간판 제품 중에 하나인 2080 치약에 유해 성분이 나와서 대대적인 회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회사가 금지 성분 검출을 알고도 당국에 내야 할 회수 계획을 기한보다 12일이나 넘겨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어쩌다 조치가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네, 애경산업은 지난달 15일 중국에서 제조된 치약 6종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19일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이 파악됐고 회사 측은 5일 뒤인 지난달 24일 대전식약청에 방문해 검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날까지 제출돼야 했던 회수 계획서는 12일 뒤인 지난 5일에서야 제출됐고 회사는 6일부터 자발적 회수에 나섰습니다. 애경산업은 생산 중단 등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는 식약처의 검사 결과도 나오죠. 그렇습니다. 트리클로산이 들어간 치약 6종에 대해 지난 3년간 중국에서 수입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모두 수거해 검사한 결과가 발표됩니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시중 유통 물량은 약 2,500만 개인데요. 중국 제조소에서 어떻게 트리클로산이 들어가게 됐는지, 또 국내에서 생산된 128종에도 금지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도 나옵니다. 식약처는 제재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제는 다소 오래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S22가 역대 최고의 게임 성능을 탑재했다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놓고 정작 게임을 실행하면 성능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지는 GOS 기능을 숨겨놨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갤럭시 S26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과장 광고 제재에 착수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4년째 조사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전히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2월 갤럭시 S22 출시 당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일명 GOS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탑재했습니다. 삭제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발열을 막기 위한 기능이라지만 게임 실행 시 CPU와 GPU 성능이 최대 50% 가까이 제한되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삼성은 역대 최고 성능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내보냈고 이에 분노한 소비자 1,800여 명이 집단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별개로 공정위에서도 조사가 끝나고 심사 보고서가 상정돼야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가 결정되는데 그 첫 단계인 보고서 작성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해도 결론이 너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지난해 6월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소비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삼성의 표시 광고가 기만적이라는 점은 명확히 인정한 상황입니다. 사법부도 인정한 기만 광고인데 정작 이를 단속해야 할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가 지연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벌써 다음 달 4번째 갤럭시 플래그십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소송은 그러면 1심이 끝나고 소비자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양측이 끝까지 다투면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합의 종결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2차 조정기일에서 삼성이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위로금 규모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안지입니다.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에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배임죄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였는데 출입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경제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이 같은 취지는 살리되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는 정부가 장려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석유화학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한 사업에서 인수합병 중 취득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사업 재편 속도가 늦어지고 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자사주의 소각 유예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줄 것과 비자발적 취득 자사주 소각 시 감자 절차 면제 등도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경제계는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지 김성훈입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무역 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카드를 흔들고 있고 유럽도 강력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단계를 넘어서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에 대한 관세를 100%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부과하겠다면서 어떻게든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뜻을 밝힌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며 반발한 유럽 8개국에 다음 달부터 10%, 오는 6월부터는 관세율을 25%로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오는 22일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930억 유로, 우리 돈 159조 원 규모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프랑스는 더 나아가 시장 접근 자체를 막는 초강경책인 통상위협 대응 조치 ACI 발동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위스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제56회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가 막을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6년 만에 직접 참석해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특별 연설에 나섭니다. 그린란드와 관세, 특히 유럽과의 안보동맹 관계에 대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속 미국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할 것이라며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단독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